오늘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을 간간히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IT적인 관점에서 그런 요소들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저희 회사 연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이제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새싹 채소 재배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농업으로서 법인을 설립해서 쭉 영위를 하다가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샐러드 제조 가공 분야에 2010년도경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재배하고 가공을 이제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2011년경에 이제 외부 업체가 지어준 수직 농장, 즉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직접 그 설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체 제작 구축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농업에서 출발을 해서 스마트팜 이제 전문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재배를 그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고양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2018, 19, 20년도에 큰 이제 어느 정도 전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8년도에 그동안에 외부에서 지어주던 설비를 자체 내재화해서 직접 저희가 시설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고 2019년도에 기존의 미래원에서 농업회사법인 파메이트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그때 서울 지하철역서 5군데의 메트로팜이라는 그 수직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농업 기틀을 이제 마련을 했다는 거. 그리고 2020년도에 좀 대형 식물 공장들을 설치를 하면서 재배 역량을 좀 강화시켰고,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런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적 분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팜은 재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 구축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를 유통하고 가공하고 또 마케팅까지 하는 굉장히 많은 밸류 체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의 연구 개발, 설치, 재배 그리고 가공과 유통 판매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훗단, 즉 가공하고 유통 판매 쪽을 담당을 하고 전단에는 물적 분리된 플랜티팜이라는 회사에서 제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스마트팜 쪽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외부 투자도 유치를 받고 또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양사의 이제 연결 기준 매출은 한 7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아까 이제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도시농업하고 또 거점 개발 두 가지 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부분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도심에 농장을 짓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소비지가 있는 대도시 인근에 들어가는 것들이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소비자 후생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 지하철 역사 5군데에 수직 농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한 3,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팜 카페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인 자판기도 운영하고 하면서 5군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D2C 모델로 점점 더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도시농업 외에 스마트팜 재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거점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향후 목표로는 전국 5군데 거점에 저희 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6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전남 광주시에 2,000평 규모의 수직 농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루에 한 2.5톤 정도의 그 스마트팜 작물이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본사로도 올라가겠지만 광주 지역에서 이제 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경남 김해 쪽에 거점을 다시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경북 지역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안동에는 저희 지사가 이미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그 수직 농장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형 스마트팜인데, 이제 스마트팜이 온실 타입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런 건물 안에 다단식 재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그 연중 안정적인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밀폐형 식물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형 스마트팜 대량 생산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팜이 저희 주력이 되겠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팜이 있습니다. 그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자동 안에된 수직 농장 시스템을 넣고 이제 공간에 제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거는 수출 모델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뭐 매장이나 레스토랑,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전제품 타입의 소형 수경재배기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의 수직 농장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로는 이제 한 엽채소 기준으로 100여 가지 정도를 지금 현재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주력으로는 샐러드 엽채소가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 저희가 엽채소를 처음에 이제 한 이유는 모두의 연역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그 파메이트가 샐러드 제조 가공 쪽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점유율이 1등이거든요. 샐러드 매출을 500억 이상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신선 샐러드의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지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신선 엽채소 생산은 한여름 한겨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 정도 외부 환경에 영향이 없이 샐러드 채소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하루에 엽채소 기준으로 하루에 60톤 정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략 한 10% 정도를 여기에서 소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쓰는 채소의 한 50% 정도를 이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 농장이 5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4, 5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한 5만 평 정도의 수직 농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금 수혈이라든지 기타 협력 농장 발굴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엽채소뿐만 아니라 이제 고부가치 작물들도 이제 계속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 현재 상용화가 돼서, 이 인삼은 이제 1년근이나 2년근 묘삼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내부 스마트팜에서 속성 재배를 하고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생식용으로도 유통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바이오 소재 작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모 화장품 회사랑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회사 이런 쪽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안동에 그 대마특구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배 쪽을 담당하고 있고 제약회사랑 협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간질 치료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딸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 식물공장 회사들이 그 딸기 쪽을 인도팜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업적으로 성공한 데는 전 세계에서도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기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뭐 서량이나 매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딸기가 이제 호환성 작물이기 때문에 한 12월부터 4월까지밖에 재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시사철 재배를 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이제 밀폐형 식물 공장밖에 없거든요. 온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5월 이후에는 더워지면서 수정이 안 돼서 이제 딸기 재배가 안 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건물 내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온도라든지 습도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 딸기의 생육에 맞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회사 한두 군데 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 한두 군데 정도가 지금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큰 기업 가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급 가치 작물로서 딸기를 이제 좀 시험 연구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조만간에 상업적인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그 중에서도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부 환경, 기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시사철 꾸준히 안정적으로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는 단점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당 투자비가 대략 한 550에서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100평 기준이다 그러면 5,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 요건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기존에는 엽채소로 한정이 돼 있었다. 엽채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재배하기가 쉽고 또 수정이란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는 쉽죠. 그런데 경제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엽채소를 고단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챌린지로 좀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고부가치 작물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 회사는 그 샤프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 키로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런 특수 채소가 있죠.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데들도 있고 또 딸기로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소재 작물 뭐 아까 마리화나 같은 것도 있었지만 마리화나는 이제 구미나 이런 미국 그 캐나다 쪽에서는 이미 합법화되고 있고 이 마리화나 재배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새로운 대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폐형 식물 공장은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농업 시스템이고 그렇지만은 점점 더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식량 안보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이런 밀폐형 식물 공장은 선택이 아니라 점점 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스마트팜에서 특히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 경제성 있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ICT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게 되는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의 경쟁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업적 경쟁 요소로는 일단은 먼저 안정적인 양산 체계가 돼야 됩니다. 아까 스마트팜을 특히 밀폐형 식물 공장을 하는 이유는 연중 계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국내에도 스마트팜이 활성화되고 그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팜 회사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을 설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재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남한테 그 시설, 멋있고 화려한 시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경제성 있게 생산하는 거가 주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채소 재배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내에 그 수많은 스마트팜 회사 중에서 안정적인 작물 생산으로 경제성을 거두고 있는 회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는 5군데도 안 됩니다. 5군데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한 데는 약 한 20%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품질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노하우,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나오다 보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정도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다 통제가 돼야 됩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 근교에서 많은 그 공간을 확보를 하기는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도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서 으로써 이제 비효율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이제 센터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종별로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한 가지 작물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이 재배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내에서 시장 상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앞으로도 늘어나겠지만 수직 농장은 글로벌하게 진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꾸준히 새로운 작물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이걸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엽채소에서 탈피해서 과채류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작물 쪽으로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능성 소재 작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재배 마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콜드체인 그리고 마케팅 결국 여기에서 재배된 것도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재배 기술하고 플랜트 기술이 있겠습니다. 이런 건물 안에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플랜트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단순히 플랜트 기술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재배하고 상호 연결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재배가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어 테크는 당연히 재배 기술인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플랜트 기술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배적인 관점보다는 플랜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플랜트가 아무리 세련되고 고차원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에서 농작물을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작물을 위해서 플랜트가 모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됐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경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재배 기술 연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디지털 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팜에는 온실 타입이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밀폐형, 건물형 타입이 있는데 밀폐형 식물 공장을 인도어 버티컬 팜, IVF라고 일단 부르고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이 용어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어 버티컬 팜은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식물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장을 공장처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어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은 이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흙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하고는 어머니 달렸죠. 농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직 농장, 스마트팜은 농장을 공장화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국 농산물도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생산하듯이 거의 동일하게 표준화되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계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복합 환경 제어 또 MES라고 이제 제조 실행 시스템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SCM, LIMS, 그다음에 원가 관리 시스템, 플랜트 구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보기만 하더라도 일반 제조 공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 식물 공장에서는 이것들을 사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합 관제하고 원격 제어하고 그다음에 DB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진단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식물 공장, 스마트팜 식물 공장은 말 그대로 농장을 공장화한 개념이다. 그리고 제조업에 사용하는 이런 기관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이제 과자 찍어내듯이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밀폐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작물, 예를 들어서 상추라고 한다면 상추가 잘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유전적인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다 맞춰주고 그것들이 파종해서 40일 후에 정확하게 한 포기에 150g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되게 되면 품질도 균일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팜에서 꿈꾸고 있는 거는 이것들을 지향하는 거고 이것들이 저희가 한 11년 정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꿈에 그리웠던 것들이 요즘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평 기준으로 하루에 100kg가 생산이 되는데 엽채소 기준으로 그게 거의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40일 전에 이제 작부를 만들게 되면 40일 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우리가 원하는 수량이 나온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공장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 때문에 이런 방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기관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이렇게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 인도어 드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디지털 전원의 ICT 기술로 이 네 가지를 잡고 있고 인공지능하고 디지털 트윈은 지금 1차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R하고 인도어 드론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시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 기본적인 AI 쪽이 뭐 분석이라든지 최적화, 그 다음에 감지, 그리고 예측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이것들을 스마트팜에 적용한다는 개념이고요. 스마트팜의 적용 분야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재배, 그리고 재배 환경, 그리고 시설 플랜트 건설, 물류, 검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스마트팜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적화 분야의 AI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만나게 되면 이런 그 채소의 생장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AI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판단을 우리 작업자나 재배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수학 예측 부분입니다. 이게 그 별표 표시한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11년 동안 모아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40일 후에 몇 킬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가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필두로 여기 적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AI를 계속 적용을 할 생각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온실이나 노지였다면 AI가 적용되는 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온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일 앞서 있는 데가 네덜란드의 프리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온실을 구축하고 거기에 환경제어 프로그램 프리바 거를 다 이제 강제적으로 넣게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네덜란드 본국으로 전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래서 스마트팜 중에서 온실 분야에서는 프리바가 독보적인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스마트팜 회사들이 이쪽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온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온실 같은 경우에는 작부 체계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그 수확에서부터 철거할 때까지 식물공장은 매일 수확, 매일 파종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데이터 쌓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생장 모델링부터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수학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AI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점점 더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인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요. 보통 디지털 트윈은 아마 그 예전에 워게임이나 최근에는 이제 교통량 분석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모델이거든요. 굳이 어떤 그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에 의해 가지고 가상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트윈을 기류 분석에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카이스트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일정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기류를 이제 선택을 하면 식물공장에서 이 아까 재배 환경을 최적화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의 흔들림입니다. 그냥 바람이 없이 정체되어 있으면 굉장히 생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바람을 만들어 주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풍속계라든지 이런 거 그 몇 가지 소형 팬, 그 공조 바람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안 좋았을 때 약간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좀 센 바람을 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왔었는데 이것들을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조 호부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타입별 공조 설비 모델로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서 실패하면 다시 수정하고 그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최적화 짓을 만들고 그게 성공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식물 공장이나 새로 구축될 때나 공조 타입이라든지 기류 펜이라든지 소형 펜의 위치를 설계를 해주면 CAD를 통해 가지고 그 위치의 개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설치를 할 때 그 모델링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개수도 줄게 되는데 굉장히 균일한 길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설치비를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한 설계에 의해서 100개면 충분할 걸 기존에는 200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115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정 개수라든지 위치, 그다음 방향, 각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굳이 경험에 의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것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기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을 하는 뭐 LE라든지 펌프 배전방 같은 발열원을 고려해서 이제 기존의 기류는 유체학적인 측면만 접근했다면 열학도 적용을 해서 좀 복합적으로 정교화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설비를 가상화해서 굳이 이제 직접 이제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돼서 생산량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실에도 적용을 확대해 볼 수 있고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스마트팜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이제 경험화되면 좀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성과를 드러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 적용할 부분인데 수직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계속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해외 수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원격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증강현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작물 정보라든지 그 이력 정보, 그 다음에 뭐 일탈 정보 이런 것들이 저런 식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기관계 시스템 뭐 MES나 ERP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자들이 바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들을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서 입력을 해서 데이터들이 수집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어떤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능을 할 수 있고 고령자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인데 뭐 DJI나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내용 드론이 이제 상용화돼 있죠. 여기에다가 식물 공정에 맞는 어떤 제어 시스템을 구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작물 상태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의 눈이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실내용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약간의 무인화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시각화 자료들이 빅데이터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손길이 안 닿는 구석구석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적용 방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AR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되면 이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겠다. 즉 인도어 버티컬 팜, 수직 농장의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수요자 측면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그 다음에 농가, 일반 가정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공급자들은 이제 플랜트 사업자, 그 다음에 뭐 사스 사업자도 되고, 종자나든지 자재 공급업체, 그 다음에 판매 사업자, 이런 공급자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떤 플랫폼이 구성이 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파메이트가 궁극적으로 수년 후에 구현하고자 하는 이런 플랫폼, 인도 버티컬 팜에서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적으로 완결이 되게 되면 시장 참여자가 많아질 것이고, 수요와 공급들이 저런 플랫폼 내에서 만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쪽 부분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마트팜은 시장 영역이 국내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가야 되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기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한 나라들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임박한 회사들을 지역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현재 이제 쿠웨이트에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몇 군데 빼고는 농작물 재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중동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인도 버티컬 팜, 수직 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기존의 농업이 환경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쪽에서 먼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조인트 벤처 모델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지역 거점으로 지금 할 생각이고, 제일 먼저 타겟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이미 설립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중동 전역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지역 거점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진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SG 쪽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시 농업 부분입니다. 제가 모두의 서울 지하철 역사 5군데에 저희가 도시농업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수직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지로 바로 들어간다는 데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농업을 시골에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구미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경북 지역에서 꽤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주요 소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농밭이 많이 있는 외곽이 아니라 구미 시내에 수직 농장을 지어서 바로 그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모델.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도시농업 모델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푸드 마일리지가 이제 줄어들고 지금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도 기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소비적인 측면인데 식물 공장의 다른 단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수직 농장에서 재배 원가 중에서 약 한 25%가 전력비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LED도 켜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발열량을 공조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나주 첨단 산업단지 내에 수소연료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이용하는 식물 공장 비즈니스를 지금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식물 공장은 이런 폐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델로 계속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식물 공장 비즈니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에너지 소비를 점점 줄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활용 부분인데 채소 특히 수직 농장에서 키우는 채소들에 대한 부산물들이 많이 있죠. 배지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지구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요즘 ESG가 화두인데 이 ESG가 스마트팜, 특히 수직 농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향후 미래에 가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수직 농장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 거기에서 특히 그 ICT 기술 접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